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통계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무려 38.2%, 다시 말해 10명 중 4분은 빈곤층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현역으로 일하실 땐 빈곤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한 이후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급증합니다. 빈곤율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지는 원인,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NH투자증권이 발행한 새시대 행복 리포트 중 노후 준비를 망치는 5가지 착각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사극에서 중전 역할로 나오는 김혜수 배우가 술을 따르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 장면에 등장한 잔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조선시대 술잔입니다. 바로 개영배라는 잔이죠. 이 잔은 술을 따를 때 일정량까지만 괜찮지만 약 70% 이상 넘치도록 따르면 안에 든 술이 전부 아래로 빠져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함을 경계하라는 지혜가 담긴 술잔, 욕심이 넘치면 결국 다 잃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잔의 원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믿거나 준비를 미루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노후의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노후를 망치는 5가지 착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입니다. 나는 워낙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내 노후도 잘 될 거야.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언젠간 어떻게든 되겠지. 강원도 영월에 거주하는 58세 조영호 씨는 25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며 3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설마 굶게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고 손님이 끊기자 한순간에 수입이 끊겼고 그제서야 국민연금 외에 노후 자산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신 겁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을 23년째 운영하던 62세 박정규 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손으로 밥 벌어 먹었으니 은퇴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몸만 멀쩡하면 평생 일할 수 있지. 실제로 박 씨는 노후 자금이 크게 모여 있진 않았지만 나는 직장인처럼 정년이 있는 게 아니니까라며 노후 걱정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후로는 무리한 장사나 장시간 노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절대 과신해선 안 되는구나. 막상 식당을 정리하려 했지만 외식업 불황으로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그동안 기대하던 권리금조차 받지 못한 채 폐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내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국민연금 하나면 되지 않겠어? 설마 내가 굶어 죽기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60세 이후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은퇴 후 빈곤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생활이 은퇴 후에는 버거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과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건강, 자신의 노후에 대해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시점을 막연히 65세라고 정해두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23년을 1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점마다 어떤 준비를 마쳐야 할지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욕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가족을 위한 과도한 투자가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57세 김성우 씨는 2자녀를 대학원까지 보내기 위해 무려 27년간 사교육비를 감당해왔습니다. 연소득이 8천만 원대였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비로 빠져나갔고 그 결과 본인의 노후 준비는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다행히 두 자녀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정작 본인은 노후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은퇴를 앞두고 현재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오랜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 아직 1차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은 결국 부모 자신에게 큰 짐이 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40대 가구의 소비 항목 중 자녀 교육비 비중이 가장 크며 50대 이후에는 자녀 결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남성 기준으로는 정년 퇴직한 뒤 자녀 결혼 시기를 맞는 경우가 많아 퇴직 이후 목돈을 쓰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2024년 기준 남성 평균 결혼 지출은 약 3억 2천만 원, 여성은 2억 8천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가 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할까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은퇴 후에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 스스로의 생애 재무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노후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노후를 앞두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1위는 자녀 결혼 비용, 2위는 의료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 자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6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비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한쪽에선 자녀 결혼, 다른 한쪽에선 본인의 건강 비용. 두 개의 부담이 동시에 몰려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60대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의 빈곤율은 갑자기 급상승한다는 점입니다. 10대, 50대까지는 빈곤율이 10% 안팎으로 유지되지만 60대부터는 퇴직과 동시에 수입이 줄어들며 지출은 그대로 남아 많은 분들이 빈곤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착각인 과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즉, 자녀를 위한 지나친 투자가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58세 여성 장순희 씨는 두 자녀를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약 9천만 원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을 27년 동안 사교육비와 등록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이들 잘 되면 나중에 다 보상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과 남편은 퇴직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노후 자금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1차 시험도 못 붙었어요. 쉽지가 않네요. 두 번째 착각은 과소, 즉 노후를 너무 작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청소일, 식당 도우미, 아파트 경비 업무 등 여러 일을 하며 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약 1억 5천만 원. 그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연금도 7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60만 원은 됐거든요. 그럼 130만 원이면 살만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반토막, 물가는 그때보다 1.7배 이상 상승, 실제 생활비는 100만 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지금도 새벽 청소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행히 김 어르신은 집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3억 2천만 원 상당의 빌라에 살고 있었고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72세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매월 약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소유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70만 원, 주택연금 100만 원, 월 170만 원. 생활비로는 넉넉하진 않지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과다, 즉 한쪽 자산에 지나치게 몰입한 투자 습관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55세 이지은 씨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 한 채와 함께 지방의 세 군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총 자산이 약 12억 원에 달하지만 모두 비유동성 자산이고 현금 흐름이 없어 생활비를 위해 따로 적립한 자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땅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다른 투자엔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노후에 중요한 건 자산 총액보다도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현금화 전략, 즉 주택연금, 월지급식 예금, 배당형 펀드, 장기 임대 수익 등으로 균형 잡힌 자산 분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63세 김선희 어르신 부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우린 아파트도 있고 땅도 몇 군데 있어서 자산은 꽤 되죠. 부부의 총 자산은 약 18억 원, 그런데 이 중 92% 이상이 모두 부동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남편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비까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막상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웠고 지방에 있는 땅은 팔려고 내놔도 급매로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어르신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지금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평생 나름 자산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뼈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즉 자산 10억이 있다고 해도 그중 8억 이상은 집이나 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고 급하게 팔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은 바로 유동화입니다. 즉 가진 부동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 있고 다운사이징을 통해 살고 있는 집의 규모나 지역을 줄이고 남은 차액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 강원 원주에 사는 70세 박영주 씨는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5억 원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3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를 월지급식 예금으로 받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자산을 구성할 때 부동산 일변도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자산 예를 들어 배당주 펀드, 월지급형 채권, 정기예금 또는 고정수익형 상품을 일정 비율로 꾸준히 편입해야 노후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바로 과장, 즉 은퇴 이후의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전북 익산의 55세 조남식 씨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다 53세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오래 붙어 있기도 어렵고 이제 내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퇴직금 3억 원을 들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했지만 3년 만에 모든 자금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7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기에 이를 팔고 외곽 지역의 4억 원대 아파트로 이사 다운사이징했고 남은 돈 3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다시 설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아내가 지병으로 입원하게 되고 자녀 둘의 결혼 시기가 겹치면서 5년 만에 다시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너무 길어서 두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세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은퇴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문제는 이 긴 시간을 버틸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단기 계획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동 참여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께는 다양한 복지, 금융, 주거 혜택이 열려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첫걸음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자산 중 얼마나 유동화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은퇴했으니 쉬어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을 가장 활발히 해야 할 30대, 40대보다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 그걸 마련하기 위해 어르신들께서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72세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노후 자금을 줄이려면 일을 가능한 오래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3세에 은퇴하면 필요한 노후 자금이 약 7억 원, 60세에 은퇴하면 약 4억 4천만 원, 70세까지 일하면 약 2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일을 10년 더 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금이 5억 원 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계속 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지나침, 과연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준비 없는 낙관은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과욕. 자녀 교육과 결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 정작 내 노후는 비어버린 상태. 세 번째 과소. 물가 상승, 저성장, 저금리 속에서 내가 생각한 노후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다. 부동산에만 자산이 몰려 있다면 정작 현금이 필요할 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장. 50대에 은퇴하지만 90세까지 산다. 40년 가까운 은퇴 기간을 간과하고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위기는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상태를 지키는 노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형배처럼 넘치면 모두 잃는다. 노후 준비의 5가지 지나침 과신, 과욕, 과소, 과다, 과장을 경계하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털어놓으시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 계속 함께 살아도 될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25세 이상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생활비도 줄 수 있고 아이 손주도 봐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다고 말하실까요? 전북 군산에 사는 66세 윤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잠깐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어느 순간 본인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맥주 마시고 TV 보는 것도 불편하고 손주 울음소리에 잠을 설칠 때도 많아요. 또 다른 사례, 서울 양천구에 사는 70세 임미자 할머니는 3살 손주를 맡기고 여행 다녀오겠다는 딸 부부의 말에 이건 돌봄이 아니라 육아대행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은 동거라면 그건 분명 노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도 이제 어른입니다. 이제는 부모의 여생도 존중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실제 상담 사례. 65세 최병수 어르신은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노후 자금 3억 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 2명의 전세금과 생활비 지원으로 5년 만에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도와준 건 후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경남 진주에 사는 65세 김상철 씨 부부는 5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는 기대를 품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아들이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12년만 같이 살게요라며 부모님 댁으로 들어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은 어느새 5년이 되었고 아들은 여전히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은 약 4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저축은커녕 차량 구입, 여행, 쇼핑 등 소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결국 생활비 대부분은 부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을 얻겠다며 요청한 2억 원, 사업을 하겠다며 추가로 요구한 1억 원까지 김 씨 부부는 결국 퇴직금 전액을 아들에게 쓴 셈입니다. 아들은 지금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가끔 용돈까지 요구합니다. 김 씨의 말은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최근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고 김 씨 자신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69세 이영자 씨도 비슷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딸이 직장 근처 집값이 너무 올라 못 나간다며 들어온 이후 6년째 함께 살고 있고 생활비는 물론 스마트폰 요금, 보험료까지 모두 이영자 씨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로 보는 현실.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70%가 생활비를 전액 또는 일부 부담. 35세 이상 자녀 중 약 40%는 부모와 함께 거주. 서울 기준 40대 초반 자녀의 동거 비율은 41%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음. 이처럼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높은 주거 비용, 부모에게 익숙해진 의존 습관, 돈에 대한 책임감 결여. 실제 조사에서는 자녀의 분가 연령이 30년 전보다 평균 5년 이상 늦어졌고 결혼, 취업, 졸업 등 모든 주요 인생 이벤트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녀를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KBS 아침마당에서 한 바둑기사 한혜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게 낫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 역시 부모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 부모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 TOP3 설문 기반.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53%. 여가 생활이나 여행의 자유가 사라진다 26%. 성인 자녀의 경제적 요구에 허리가 휘어진다 21%. 가수 김상혜 씨도 과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자식의 책임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 지금 내가 점검해야 할 3가지 질문. 자녀가 30세를 넘었는데도 독립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면서 내 노후 자금은 안전한가? 이 지원이 일시적인 응급조치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의존관계가 되고 있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성인 자녀와 동거 중인 분들이라면 이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계획. 기대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구조. 그리고 이건 너의 인생이야 라고 말해줄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함께 살아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현실과 해결의 실마리.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67세 이춘자 씨는 올여름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함께 사는 며느리 때문입니다. 예전엔 민소매 입고 집안일 했는데 지금은 반팔 입어도 눈치 보여요라며 웃지 못할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씨의 고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수많은 시니어 부모들이 자녀 혹은 며느리 사위와 함께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설명하는 불편함, 심리적 영역 침해. 경북 구미에 사는 72세 최영수 씨는 화장실 한 번 갈 때도 조심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못 해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배려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이컬라지컬 바운더리 인베이전 심리적 영역 침해라고 부릅니다. 나만의 옷차림, 식사 메뉴 선택, 생활 리듬과 공간 활용.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의 존재로 인해 통제력을 잃게 될 때 노년기에는 특히 더 예민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손주는 사랑이지만 체력은 한계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70세 박진숙 할머니는 손주 육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노는 거 보면 너무 예쁘죠. 그런데 딱 2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삭신이 쑤셔요. 육아는 체력과 감정 노동을 모두 요구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부모에게 손주 육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일상 전체를 잠식하는 구조적 부담이 되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손주 육아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여성 중 67%가 신체적 피로와 우울감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상혜 씨 민소매 못 입어요.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요. 이상벽 씨의 돌보다 다치면 어쩌죠? 그 걱정에 잠도 안 와요. 이 문제는 부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도 불편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35세 김도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거지 습관 하나에도 충돌이 생겨요. 저는 모아뒀다 하는데 어머니는 하나씩 바로바로 하시거든요. 세대 간 생활 방식의 차이는 고부 갈등, 가족 간 거리감, 감정 소모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죠. 그럼에도 자녀들이 함께 사는 이유는 높은 주거비, 불완전한 돌봄 시스템, 직장과 가정의 균형이 어려운 노동 환경. 이 3가지는 구조적 문제로 당사자들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땅콩 주거 방식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방송인 이상용 씨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땅콩 껍질처럼 붙어 있지만 속은 나뉜 구조가 제일 좋아요. 이른바 땅콩 주택 혹은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입니다. 거주 공간은 가깝게, 생활 공간은 분리하여, 가족 간 거리는 유지하되 생활의 자유도는 보장하는 구조죠.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실제로 세대 분리형 공공주택 사업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건물에 살되 입구와 부엌, 화장실은 분리하여 독립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며 불편한 부모님 설문 결과 TOP3. 자녀 눈치 보느라 옷도 마음대로 못 입는다 53%. 손주 육아의 여가 시간 포기 26%. 성인 자녀가 계속 손을 벌려 경제 부담 21%.
60대 이상 시니어가 자녀와 함께 살며 겪는 일상의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거리 별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가까운 동네에 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되 각자의 공간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족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68세 박모 씨는 결혼한 아들이 출산 이후 육아 부담으로 집으로 들어오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잠깐일 줄 알았지만 벌써 2년째 함께 살고 있고 식비와 공과금은 모두 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같은 단지 내 전셋집을 구해 아들 부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뒤부터 가족 간 갈등이 줄고 각자의 생활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니어 부모가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경계 설정입니다. 생활비나 공과금 분담 원칙은 사전에 정해두어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리적 공간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 등 주요 공간도 분리하고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과 기대치에 대한 조율입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주기적인 개인 시간 확보입니다. 각자의 취미나 사회 활동을 존중하고 일정 부분 독립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손주 돌봄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참여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손주 돌봄으로 인해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우울감을 느끼다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손주 돌봄 일정을 주 2회로 조정하고 요가 수업에 등록하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시니어에게는 자신의 공간과 일상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며느리, 손주와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심리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보다는 독립적이면서 유연한 근거리 별거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형태의 주거를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기억력과 판단력의 저하입니다.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인지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평생 모아온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북 포항에 사는 73세 조명자 할머니는 최근 본인의 통장에서 1,200만 원이 갑자기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본인이 6개월 전에 가입한 해외 펀드 자동이체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왜 했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여전히 괜찮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산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이 20%만 감소해도 금융자산 손실이 1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69세 김기철 씨는 최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금융정보 열람 권한을 둘째 딸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요즘 가끔 날짜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실수하기 전에 준비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한 이양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은 불필요한 후회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 2023년 한 미국 대형 운용사 설문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 2,500명 중 84%가 본인이 끝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동시에 절반 이상은 너무 늦게 넘기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는 70대 이후에는 주변과의 논의 없이 혼자서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요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자신이 있는가? 나 대신 재산을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해줄 가족이나 전문가가 있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할 것인지 기준을 세워봤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살아갈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실천적인 시작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전 재산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74세 박순자 할머니는 얼마 전 전화로 투자 권유를 받고 전 재산 중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이 알았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고 경찰에서도 유사 사례가 많다고만 말해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나는 절대 안 당할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나는 괜찮다, 나는 안 당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60대 이상 피해자들은 대학을 나왔거나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고 동시에 인지력이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도봉구에 사는 68세 김철수 씨는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가 붙고 같은 곳에 2번이나 돈을 이체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지만 반복되다 보니 혹시 나도라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조금씩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복잡한 금융상품, 문자로 날아오는 수상한 링크, 전화로 오는 고수익 투자 제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부분 나는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방심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피해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신은 단순한 개인 실수를 넘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하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질렀다면 상호 간의 신뢰에도 큰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실제 시니어 상담 전문가들과 고령자 가정에서 추천하는 노후 자산 지키는 실천 팁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3세 이정의 할머니는 매년 한 번씩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간단한 인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친구 3명이 모두 치매 진단을 받은 뒤부터 스스로 경각심이 생겨 검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기억력도 관리가 필요해요.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치매 검진은 동네 보건소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검사 항목은 간단한 기억력 체크, 판단력 테스트 등으로 구성되며 빠르면 15분이면 끝납니다. 두 번째, 재산 관리 권한 이양 시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황영도 씨는 80세가 되면 장남에게 신탁 권한을 일부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자녀들과 공유했습니다. 아직은 본인이 관리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맡길 것인지에 대한 가계 내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 가족 간 위임장, 신탁 설정 등을 통해 권한 이양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의논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자녀 또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는 3자녀 중 막내에게만 몰래 계좌 비밀번호를 넘겼다가 상속 분쟁이 생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세무사, 금융복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회의를 통해 결정하세요. 내 재산,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을까? 서울 강서구에 사는 76세 한도연 어르신은 최근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돈 관리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마음 한편에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실수를 겪은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이체를 하다 실수로 500만 원을 잘못 보낸 경험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지.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을 스스로 놓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늦기 전에 기준을 정하고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 재산 지키는 실전 전략 3가지. 첫째, 권한 이양 시점을 미리 정해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에 사는 81세 김현수 어르신은 가족과의 상의를 통해 이런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향후 치매 진단을 받거나 기억력 저하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자산관리 권한을 장남에게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시 공증이나 위임장으로 확정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전문의 소견 가족상의 위임 시점 명확히. 80세 이후 신탁회사로 전환하는 단계도 고려 가능. 둘째, 신탁제도를 활용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전북 전주에 혼자 사는 79세 박영희 할머니는 최근 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신탁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신탁회사에 맡기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신탁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계약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사는 법적 보호 아래 자산을 운용하므로 사기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사는 시니어는 반드시 신뢰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노인 가구 중 약 37%가 1인 가구입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73세 최광복 씨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네 복지 담당자, 교회 지인, 그리고 멀리 있는 여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부와의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23개 확보하기. 지자체 복지 담당자, 노인복지관, 금융복지 상담센터 등 지역자원 연결. 갑작스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노후 재산 진짜 위험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78세 이병호 어르신은 최근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결정했을 투자 문제를 이번엔 아들과 상의한 겁니다. 이젠 내 판단만 믿고 결정하는 게 조금 불안해졌어요.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과신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자산 보호 전략 4가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 핸드폰에 미리 저장해 두세요. 대전 서구에 사는 75세 김미경 할머니는 갑자기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 전화를 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믿을 수 있는 가족, 지인, 복지 담당자의 연락처 23개는 꼭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복지사, 교회 지인, 금융복지 상담센터 등 실전적 연결망이 중요합니다. A.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혼자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사는 82세 박형남 어르신은 최근 아파트 보증금 재계약 문제로 고민했지만 직접 결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와 자녀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금융상품, 부동산 계약, 큰돈이 오가는 일은 반드시 가족 전문가 상담과 함께. 과거엔 판단력이 뛰어났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계약에는 실수가 많아질 수 있음. 3. 신탁, 공동명의 계좌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세요. 전북 군산의 80세 최명수 씨는 1년 전부터 자산 일부를 가족과의 공동계좌로 바꾸고 나머지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불안함이 훨씬 줄었다고 말합니다. 신탁제도 일정 금액을 전문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 공동명의 계좌 갑작스러운 사고 시 자녀나 배우자가 유동성 확보 가능. 4. 너무 좋은 이야기는 반드시 의심하세요. 투자하면 1년에 2배가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식의 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79세 정명자 할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설명회에 다녀온 뒤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다며 결국 사기를 피했습니다. 100% 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일 가능성. 문자, 전화, 설명회 형태를 불문하고 좋은 조건일수록 반드시 제3자와 상의. 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